결혼 30년 만에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집 명의를 바꾸자고요. 시누이는 옆에서 제 딸에게 너는 아무것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웃었죠.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산 집인데 마치 제가 거머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평생 감춰왔던 것이 이제 빛을 볼 때가 온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올해 38,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강남 청담동에 사는 남편 김지훈 씨의 집안에 제가 온전히 스며들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업주부라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을 살고 있었죠. 시댁 사람들은 저를 겉돌게 하는 법이 없었지만 그들만의 단단한 성 안에 저 혼자 이방인처럼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주말 시댁 어른들 모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안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5살 난 제 딸 김다은이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나비처럼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다은이의 웃음소리는 크고 맑아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화려한 거실을 더욱 밝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 김현지 씨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항상 그랬습니다. 키릴 소리를 내며 내려올 때면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막 새로 샀다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죠. 다은이는 자기 그림자에 홀린 듯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그만 현지 씨의 다리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큰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작은 몸이 잠시 흔들렸을 뿐인데 현지 씨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간 거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젓던 숟가락 소리마저 뚝 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은이에게 그리고 현지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다은이는 놀라서 얼어붙은 채 치마를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현지 씨는 다은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을 주워 먼지라도 묻은 듯 연신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었는데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면 다야?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내 집을 팔아도 못 사. 현지 씨의 목소리는 높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지야,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가방도 괜찮지 않니?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지 씨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 언니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애들이 군기 없이 날뛰면 어른이 가르쳐야지. 주변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가 좀 고집이 세긴 해. 친정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라 애를 저렇게 키우는 거야. 저는 다은이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은아, 엄마 옆에 앉아. 다은이가 움직이려는데 현지 씨가 손가락으로 다은이 얼굴을 가리키며 막아섰습니다. 멈춰. 애는 예의를 배워야지. 언니가 못 가르치면 내가 가르쳐야지. 제가 그 말에 멍해 있는 사이 현지 씨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다은이의 뺨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풍이라는 것과 제 자존감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다은이는 바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뺨을 감싸고 동그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눈에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모욕감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얇은 피부 위로 붉게 달아오르는 손자국, 5손가락이 선명하게 새겨진 모습은 다은이의 어린 시절에 찍힌 낙인 같았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김지훈 씨였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제 옆에 서 있었을까요? 그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지지도 충격으로 창백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벽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가볍게 저었고 그 눈빛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그깟 뺨 한 대잖아. 지금은 안 돼. 사람들 보는데 무슨 망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뺨 한 대잖아.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당신 딸이잖아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짝소리 못 들었어요? 자기 아이가 그 방 한가운데서 버려진 것처럼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에게서 집안 망신시키지 마. 나중에 얘기해. 내가 차마 따위의 말이 돌아올 것을요. 김지훈 씨는 저를 끌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버둥거리지도 울부짖지도 다른 엄마들처럼 현지 씨에게 달려들어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숙여 다은이를 안고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될까 봐, 더 혼날까 봐, 아니, 자신을 때린 사람 편에 이 세상 모두가 서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지훈 씨가 저를 문 밖으로 끌고 나가는 동안 뒤에서 현지 씨의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한 대 때리니까 말 잘 듣네? 애들은 원래 이래야 돼.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애는 엄하게 키워야 해. 또 다른 이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작 뺨 한 대인데 뭘 그렇게 난리야? 새언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집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묻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다은이에게 먹일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떴습니다. 김현지 씨 회사 8억 원 규모 계약, 도덕성 문제로 검토 중단.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다시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묘한 고요함만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지야, 내가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어. 저는 다은이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다은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질문은 제게 두 번째 뺨과 같았습니다. 아이의 자존심에 날아든, 그리고 저를 강하게 때리는 아픔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면 집안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제가 김지훈 씨와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들어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고 집안 배경이 그리 훌륭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저도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맛보았지만 현지 씨는 그런 저를 늘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시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쓸 때마다 현지 씨의 눈빛에는 항상 평가와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님은 늘 현지 씨 편이셨습니다. 현지 씨가 아무리 철없는 행동을 해도 늘 감싸고 돌았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가, 애들 싸움에 어른이 왜 끼어드니? 내가 참아야지.
우리 집안이 원래 이렇다. 그 말은 제게 아이의 고통보다 집안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으로 들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은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김지훈 씨는 퇴근 후 돌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제게 가벼운 말투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보, 현지가 원래 좀 급해. 내가 참아줘. 원래 현지가 어릴 때부터 좀 그랬잖아. 이번 일도 그냥 넘어가자. 그는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자는 말로 덮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작은 먼지처럼 털어내면 그만인 일처럼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괜찮다는 그의 말은 제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고통과 다은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제가 이 상황을 크게 만들지 말아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현지 씨는 온종일 휴대폰을 붙들고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8억 원 계약이 왜 갑자기 검토 중단되었는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그녀는 통화하는 내내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파트너들은 그녀에게 흘리듯 말했습니다.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곧 신뢰로 이어지는 법이죠. 현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 쌓아둔 인맥이 얼마나 넓었는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는지 어렴풋이 기억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혹시 언니가 날 방해한 건가 하는 의심의 싹을 마음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착한 게 늘 옳은 건 아니야. 때로는 단단히 버티는 용기가 필요해.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이 세상은 너를 얕잡아 볼 거야.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현지 씨가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은이가 제 치마폭에 바싹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고 방으로 들여보내 문을 잠그게 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씨는 문밖에서 저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이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격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설마 언니 짓 아니지? 8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어. 언니가 한 짓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이웃에게 들리거나 다은이가 또다시 놀랄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소파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현지 씨는 제가 담담할수록 더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뭘 그렇게 시침이 떼는 거야? 언니가 한 짓이 아니라고? 어제 언니 딸이 나한테 뺨을 맞고 오늘 내 계약이 날아갔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현지야, 너 지금 여기 왜 왔니? 사업 때문에 온 거야? 아니면 다은이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현지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고 이내 이를 악물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나는 조카를 가르친 것뿐이야. 애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오빠도, 어머니도, 온 가족이 다 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다 봤지? 나도 봤고, 다은이도 봤어. 그래서 묻는 거야? 너는 다은이에게서 뭘 빼앗아가는지 알고 있니? 아이의 신뢰, 아이의 안전감,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존중받을 권리. 너에게는 그깟 뺨 한 대였겠지만 나에게는 아니었어. 제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그때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현지 씨가 여전히 제게 손가락질하며 따지는 모습을 보았죠. 저는 김지훈 씨를 돌아보며 아주 작게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제 뭐라고 했죠? 그깟 뺨 한 대잖아라고. 김지훈 씨는 아무 말 없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오빠가 자신을 감싸지 않자 더욱 초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오빠는 어느 편이야? 저 옆편 내 편에 설 거야. 김지훈 씨는 현지 씨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지야, 돌아가. 여기 와서 소란 피우지 마. 현지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빠가 저 옆편애 때문에 나를 쫓아내는 거야. 김지훈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은이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라면 사과해야 해. 현지 씨는 뺨을 맞은 듯 한 걸음 물러섰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내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만족하냐고? 언니가 우리 집안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니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질 수 없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현지야, 나는 너에게 복수할 필요 없어. 너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이 집안은 아무도 너를 망가뜨리지 않았어. 너는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현지 씨는 몸을 떨었습니다. 언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할 만큼 서늘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까? 내가 이걸 한 짓이 맞냐고? 나는 내 회사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 하지만 너를 돕지도 않을 거야. 어제부터 나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현지 씨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뱉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제 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그제야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다은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현지 씨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다은아,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도 여기 있어.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김지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씨는 거실 한가운데 버려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애써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과하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다은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도 기대하지 마. 현지 씨의 키릴 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제 심장이 더 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떤 문턱을 넘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만약 이수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숫자 딜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속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가족의 민낯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오래전 사업을 함께 했던 지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연 씨, 요즘 집안 이야기가 많아요. 조심하세요. 저는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몇 번의 스크롤만으로 익숙한 암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정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새언니, 남편 배경으로 잘나가는 척, 시누이 사업방해, 돈 때문에 가족도 내치는 사람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말들이 다은이의 귀에까지 닿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시무룩하게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이모가 왜 다은이를 때렸냐고 물어봤어. 다은이가 나쁜 아이예요.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상처가 고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품에 꼭 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은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잘못한 건 다은이가 아니라 다은이를 때린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그 누구도 다은이를 아프게 하는 걸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은이는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의 떨림은 여전히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이의 담임 선생님 김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최근 인터넷에 어머님 가정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아이들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인터넷 소문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학부모님들이 워낙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다은이에게 좋지 않은 시선이 갈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헛소문들은 진흙처럼 다은이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지훈 씨에게 현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확성기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현지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이전의 오만함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가 나를 매장시키려고 해. 매일 인터넷에 나를 대때린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오빠도 우리 집안 망신이야. 김지훈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현지야, 내가 자초한 일이야. 현지 씨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자초했다고? 언니가 뒤에서 꼼수 부리지 않았으면 누가 내 계약을 취소해. 오빠, 언니가 날 망치고 있어. 저는 휴대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지야, 나는 너를 비방한 적 없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행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거야. 현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아 한 글자 한 글자 기어가는 듯 말했습니다. 언니도 깨끗한 줄 알아? 언니 과거를 다 들춰낼 수 있어. 내가 끝까지 갈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김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의 통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김지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어? 뭔데? 현지가 곧 무모한 짓을 할 거야. 그리고 그게 이 모든 일의 끝을 앞당길 거야. 예상했던 대로 다음 날 아침 인터넷에는 저에 대한 모호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예전에 잘나가는 사업가였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집안 사람도 압박해서 망하게 하는 고단수,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파산시켜 이득을 챙겼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는 그 기사를 읽고 분노에 차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현지를 만나겠어. 이런 식으로 당신을 모함하다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오빠가 현지를 만나면 더 날뛸 뿐이야.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김지훈 씨는 걱정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하려는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진실을 말할 거야. 저는 그날부터 모든 것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위협 메시지, 현지 시계약 취소 시점과 일치하는 악성 기사들의 게시 시간, 저를 비방하는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던 계정들, 그들 사이의 연관성까지. 저는 현지 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이야기를 조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현지 씨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교묘하게 감출 만큼 영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는 현재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은이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우에게 괴롭힘당하던 토끼가 결국은 숲속 모든 동물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토끼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은이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엄마, 토끼는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토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줄 것이라는 걸 알았어. 다은이는 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다은이는 엄마를 믿어요. 그 네 마디 말에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지 씨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야, 이제 그만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의 현지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제게 어떤 위협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 같았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명확했습니다. 현지 씨가 이 싸움을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이 집안 문제가 아니게 되면 해결 방식 또한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담담한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서술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그 글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휴대폰에는 낯선 번호로 온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다은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까지도 저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사업을 하던 시절 저와 함께 일했던 김민준 대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은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업 파트너 중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직접 한경제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이름 이수연을 언급하며 제가 아는 한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사업가라고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신뢰를 지켜온 사람이라고 강력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더불어 근거 없는 소문과 명예훼손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의 글은 파장이 컸습니다. 그의 글은 현지 씨가 퍼뜨린 악성 소문이 신뢰도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오히려 현지 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저를 장녀로 만들려 해도 진실은 결국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씨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만족하냐? 내가 날 세상의 악녀로 만들었어. 내 계약이 취소된 것도 모자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해. 저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어.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이야. 현지 씨는 전화를 끊지 않고 제게 더욱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가진 게 뭔지 알면 놀랄걸. 언니 과거까지 다 들춰낼 수 있어. 저는 그저 잠시 침묵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지훈 씨에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준 대표님의 지지 발언부터 현지 씨의 거친 협박 전화까지.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고 이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현지를 감싸지 않을 거야? 이건 현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문제야. 그의 말은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김지훈 씨의 굳건한 지지는 제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단단함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님에게서 김지훈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잔뜩 걱정에 차 있었지만 제게 향하는 원망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희 부부가 너무 하는구나. 현지가 지금 회사에서 큰일이 났어. 내 아내가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지 씨 편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평소와 다르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현지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현지의 잘못을 감싸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김지훈 씨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강하게 나서는 것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아내와 아이를 희생시키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현지 씨의 고립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얼어붙었던 작은 조각 하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에서 저와 김지훈 씨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님이 불쑥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시는 일은 드물었기에 저는 현관문 너머로 비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무언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에 기세등등했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어머니가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주무셨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의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어머니에게 현지 씨와 저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아무리 미워도 혈육인데 내가 한 발 물러서 줘야 하지 않겠니? 이대로 가면 현지는 다 잃을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권위보다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께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찻잔의 따뜻한 온기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금은 진정시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과 제가 지켜야 할 선명한 경계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물러섰는지 아시죠? 저는 이 집안에 들어와 가족이 되고자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뺨을 때린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이 그어졌어요. 저는 제 딸을 다시는 아프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안에 쌓여있던 오랜 인내와 결심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어미로서 현지가 불쌍해서 그렇다. 이대로 가면 현지는 다 잃을 텐데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 역시 엄마였기에 자식을 잃을지도 모르는 어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현지 씨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오랜 세월 동안 무조건적인 비호로 이어져 지금의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예요. 제 딸이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다은이가 밤마다 악몽을 꿀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저는 다은이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빠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오랜 고집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위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통받는 한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묘한 연민을 불러일으켰지만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각, 현지 씨는 변호사 이정민 씨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유포한 허위 사실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현지 씨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김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현지 씨의 전화를 받고 제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현지가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어. 심각한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가서 도와주라고 하셨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등과 결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현지 씨,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기나긴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현지가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사과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이제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예요. 오빠가 현지를 막아서는 안 돼요. 당신이 현지를 계속 감싸면 결국 당신도 현지와 함께 가라앉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의 피해자들을 당신의 아내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요. 김지훈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보다, 아니, 제가 결혼한 이래로 그 어떤 순간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알겠어. 더 이상 현지를 감싸지 않을 거야? 다은이와 당신을 지키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의무야. 그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고 간결한 몇 마디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어떤 맹세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저와 다은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감의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지훈 씨의 변화는 저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만약 이수연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숫자 딜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긴 여정 속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가족의 민낯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 7에서 시어머니와 김지훈 씨의 태도가 변했지만 현지 씨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압박과 김지훈 씨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지 씨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현지 씨가 또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밖에서 시끄럽게 소리치거나 격앙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고 눈은 깊이 패여 있었으며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아이처럼 말입니다. 언니, 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 같은 격렬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씁쓸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현지 씨는 소파에 앉았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제가 겪은 피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사과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절박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은이한테는 사과할 거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현지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고 이내 붉게 물든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망설임과 자신을 놓지 못하는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언니가 대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제가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과 씁쓸함이 교차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이토록 변하기 어려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싶다면 내가 가장 상처 준 사람에게 직접 사과해야 해, 바로 다은이에게.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만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 제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추호의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주르륵 흘러내린 눈물이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 잃었어요. 언니, 일도, 명예도, 가족들도 모두 날 외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다 잃지 않았어. 너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는 거야. 의 현지 씨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자존심이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현지 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도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 안 끝났어.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한동안 문의 등을 기댔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모든 길을 불태워버린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슬픔 속에는 그녀가 선택한 길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현지 씨는 정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현지 씨에 대한 분노가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녀가 짊어져야 할 무게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만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남은 이 먹먹함은 과연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요? 현지 씨의 마지막 협박 이후 저는 그녀가 어떤 무모한 짓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씁쓸함이 더 클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가올 폭풍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의 과거는 제가 걸어온 발자취였고 그 발자취는 떳떳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려 할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인터넷에는 또다시 저를 겨냥한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과거 사업 경험 중 민감한 부분들을 교묘하게 짜깁기하여 제가 부도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현지 씨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 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차분히 준비했던 증거들, 그리고 김민준 대표님을 비롯한 옛사업 동료들의 강력한 지지 발언들이 즉시 그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에 참여했던 특정 상업 거래에 대한 모든 문서, 계약서, 회의록,
이메일 기록을 공개하며 제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증명했습니다. 현지 씨의 글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뻔뻔함과 고집에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온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칼날은 결국 자신에게 향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 이정민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변호사는 현지 씨가 허위사실 유포 및 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해 공식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현지 씨의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지 씨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님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떨렸으며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가, 현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 어미가 뭘 해야 하니 저는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이제는 현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현실을 담담하게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김지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지가 당신과 다은이에게 했던 짓은 돌이킬 수 없어. 내가 현지를 구제할 방법은 없어. 현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러야 해. 김지훈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으로 현지 편을 들지 않으셨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김지훈 씨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만약 그날 내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뒤늦게나마 필요한 인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고집과 맹목적인 사랑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통해 비로소 얻어낸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현지 씨는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한 채 홀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밟으려 했던 것은 저였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이었습니다. 현지 씨의 공개 사과일이 정해졌습니다. 요란스럽거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법률 대리인과 관련 당사자들만 모인 조용하고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다은이를 그곳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어른들의 무겁고 복잡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딸의 순수한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다은이에게 맛있는 아침밥을 먹이고 평소처럼 머리를 빗겨주며 작은 머리핀을 꽂아주었습니다. 다은이는 제가 하던 대로 그렇게 유치원에 갔습니다. 작고 하얀 방에서 진행된 사과회는 차분했습니다. 흰색 조명 아래 정돈된 탁자와 의자들, 그 옆에는 김지훈 씨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지 씨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현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저는 저의 잘못된 행동, 특히 어린 조카 김다은에게 행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퍼뜨린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탁자 밑으로 시선을 내렸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통쾌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진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소란스럽지도 격렬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되고 서명되었으며 명확한 조항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현지 씨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은이에게도, 그리고 언니에게도. 하지만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끝낼 수 있게 해줘서.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솔함과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사람을 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해. 더 이상 누구도 끌어들이지 마.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이렇게 말없이 끝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지훈 씨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제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긴장감과 저를 보자마자 풀어지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끝났어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지훈 씨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에게도 이것은 오랜 짐을 내려놓는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은이에게 약속했던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다은이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렸습니다. 친구가 그림을 못 그렸다는 이야기, 선생님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칭찬해줬다는 이야기. 저는 아이에게 밥을 떠 먹여주며 진짜 평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은이도 엄마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다은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다은이가 강해지기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상처받았을 때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에. 다은이는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은이도 엄마처럼 될 거예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다은이에게서 눈물을 감추기 위해 접시를 치우는 척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요란한 전화도 엿보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자 여사님은 가끔 다은이를 보러 오셨습니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현지 씨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으셨고 그저 다은이 안부를 묻거나 제가 힘든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번은 집을 나서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고맙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해줘서. 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어미로서 고맙다에 저는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것은 어머니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저도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현지 씨는 한동안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가지도 소식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스스로를 직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지훈 씨가 발코니에 앉은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여보, 후회한 적 없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저 더 일찍 나서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야. 김지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 속에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은이 방에 들어가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파도 하나 지나지 않은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움과 동시에 강인함이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로서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초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목적인 통제가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현지 씨의 이야기는 모든 자녀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고마움을 아는 것이며 아무도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길 권리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공정함과 복수의 경계, 침묵과 행동의 차이를 말입니다. 선의는 올바른 곳에 놓일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착한 대응과 진실을 통한 깨달음이 가장 강력한 도덕적 각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깟 뺨 한 대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이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다은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통쾌함이나 시끄러운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바로 그 고요함이 가장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김지훈 씨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할 방식에, 그리고 김다은이 어른들의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방식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제게 이 모든 일을 겪고 무엇을 얻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간단히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켰고 제 자존감을 지켰으며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권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수연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늘 읽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분명 공감하실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